우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72이 되시던 해 겨울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하고 불렀더니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바닥에 있어.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가시려다가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미끄러지셨던 겁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혼자 누운 채로 2시간 가까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드리면서 그날 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30년 넘게 지키셨던 그 넓은 집이,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 집이 그날 밤에는 어머니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비싼 집이 아니라, 가장 넓은 집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집이 어떤 집인지 이준호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20년 이상 사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은퇴 후에 이사를 하신 분은 2번, 지금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은 3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는 74 퇴직 공무원이십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방이 4개인 아파트에서요. 아이들 셋이 다 서울로 인천으로 떠났고 지금 그 방들은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정현숙 씨는 처음에는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공무원 출신이라 성격이 꼼꼼하고 단단하신 분이어서 혼자도 잘 하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점점 불안해지셨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불을 켜기도 귀찮고 그냥 어둠 속에서 걷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잠깐 헷갈리는 그 순간이 겁이 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집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 거실이, 그 복도가, 그 계단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그 느낌, 그것이 집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심각한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것도 낯선 곳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바로 그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밤에 이동하는 침실과 화장실 사이, 넓은 거실 한가운데, 그리고 계단이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밤에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이동 거리가 길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집의 구조 탓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떠올리실 때 아직도 젊을 때의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방이 많으면 든든하고 거실이 넓으면 여유 있어 보이고 집이 크면 자식들이 왔을 때 편하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증거 같은 것이니까요. 어려웠던 시절에 첫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기쁨, 아이들 키우며 온 가족이 모이던 그 집이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을 지금 매일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방이 4개인데
문을 여는 방은 몇 개입니까? 화장실이 2개인데 매일 쓰는 화장실은 하나입니까? 넓은 주방에서 매일 식사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간단히 드실 것만 만들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씨는 72이십니다. 퇴직 후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큰 방, 작은 방, 그리고 이른바 진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방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책상, 결혼식 때 받은 화분 받침대, 사진 앨범 수십 권, 못 입는 옷이 가득한 박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하면 손이 안 가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고 그 방문을 열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임종수 씨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겠다고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데로 가려고 하세요? 지금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지만 임종수 씨는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안 쓰는 방들을 둘러보고 환기하고 청소기 돌리고 그렇게 기운을 다 쓰고 나면 외출할 마음이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방 하나 정리하고 바로 나갑니다.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종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내 하루가 커졌습니다. 참 묘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 좋은 옷은 멋있고 누가 봐도 폼이 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제일 좋은 옷은 내 몸에 딱 맞고 가볍고 어깨를 짓누르지 않는 옷이더라고요. 집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입었을 때 멋있는 집이 아니라 입었을 때 가벼운 집입니다. 그런데 집 크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이 넓어야 자식들이 왔을 때 편하지 않겠느냐고요. 맞습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식들은 1년에 몇 번이나 옵니까? 명절, 생일, 특별한 날. 아무리 자주 온다 해도 365일 중 열흘이 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집에서 365일을 사십니다. 1년에 열흘도 안 오는 손님이 편한 집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365일을 편하게 사는 집이 맞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식 가까이 사는 문제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는 72이십니다. 퇴직 은행원이셨는데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10년째 드시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헤어지셨고 딸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삽니다. 딸이 둘째를 낳고 나서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순옥 씨는 청주에서 오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딸 집 근처로 올라가셨습니다. 처음 반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딸이 손주를 안고 오면 세상에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오전에 좀 와줄 수 있어? 엄마, 이따 저녁에 애 좀 봐줘. 엄마,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오늘만 부탁해. 처음에는 기꺼이 하셨습니다. 손주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었는데 딸의 연락에 수업을 빠지게 되고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하게 되고 아침에 혈압약을 챙겨 먹으려다가 서둘러 나가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고 어느 날 수채화 도구함을 열어보니 붓이 다 굳어 있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한 번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장순옥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딸한테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멀어진 거였어요. 이건 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딸도 바쁘고 엄마가 가까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기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거리의 구조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탁이 쉬워집니다. 부탁이 쉬워지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 되면 어느 순간 내 하루의 중심이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오래전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뜻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지켜주는 것이라고요.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도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데입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둘 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리입니다. 장순옥 씨는 결국 딸 집에서 버스로 35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에 딸이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 쉬는 시간도 생기고 딸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장순옥 씨는 수채화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붓을 새로 사서 동네 복지관에 등록하시고 지금은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근처로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리에서 나는 여전히 내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 이야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편하고 자식과의 거리가 잘 잡혀 있어도 이것이 빠지면 노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집 밖의 생활입니다. 울산에서 35년 동안 공장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오승환 씨, 70살이십니다. 이분에게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골목 앞 작은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나 두유 한 팩을 사고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 15분쯤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15분이 하루 중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몇 년 후에 자식들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신도시 외곽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넓었습니다. 자식들도 기뻤고 오승환 씨도 처음에는 고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서 20분이 넘었습니다. 약국은 버스를 타야 했고 복지관은 아직 공사 중이었습니다. 잠깐 나가 앉을 벤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오승환 씨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밥도 대충 드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서 새 집 어떠냐고 물으면 좋다, 고맙다, 그렇게만 대답하셨는데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오승환 씨는 8개월 만에 예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좁고 낡았지만 골목 앞에 슈퍼가 있고 약국이 걸어서 7분이고 아침마다 공원에서 예전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예전 집이 훨씬 좁은데 하루는 여기가 훨씬 살만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400여 명을 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약국, 마트, 공원 같은 생활시설이 있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약 41% 낮고 인지 기능도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일 신발 신고 나가서 약국 들르고 두부 사고 공원 벤치에 10분 앉았다 오는 그 짧은 외출이 사실은 뇌와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의 집을 고르실 때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를 결심하시기 전에 그 집 문을 열고 먼저 걸어보세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15분씩 걸어보시는 겁니다. 그 15분 안에 약국이 있습니까? 작은 의원이나 마트가 있습니까?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나 공원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있다면 그곳은 살만한 곳입니다. 하지만 15분을 걸어도 담벼락과 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안에 뭐가 있느냐보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내 하루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노후의 집을 고르는 데 있어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집을 고르실 때 지금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내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씨는 77이십니다. 부인 홍미선 씨는 73. 두 분이 수원 구도심의 2층 단독주택에서 28년을 사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는데 윤재호 씨는 60대 초반까지도 매일 아침 계단을 5번씩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게 자랑이셨습니다. 그런데 65을 넘기면서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흐릴 때만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계단 오르는 일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었던 계단이 이제는 매일 아침 넘어야 하는 두려움이 된 겁니다. 홍미선 씨도 힘드셨습니다. 부엌이 1층이고 침실이 2층이니 밥 한 끼 차리려면 계단을 4번은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두 분은 3년을 버티셨습니다. 매일 조심조심 손잡이를 꽉 잡고 한 발 한 발 결국 엘리베이터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 윤재호 씨가 이사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창에서 보이는 감나무가 좋다고 버텼는데 그 감나무 때문에 3년을 고생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5년 뒤 내 무릎을 생각했더라면 그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서울 아산병원 노인재활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한 해 한 해 조금씩 슬그머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요즘은 한 번 더 손을 짚게 되고 예전에는 가볍던 장바구니가 요즘은 두 손이 필요하고 비 오는 날 외출이 점점 꺼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고르실 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집입니까? 아니면 5년 뒤 내 몸에도 맞는 집입니까? 아직 괜찮은데 뭘 벌써 걱정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이건 불안해서 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살기 좋은지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노후의 집은
살고 있는 동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달라지면 옮겨야 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집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6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남편과 단둘이 외진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손수 심은 동백나무가 있었는데 매해 봄이면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이 4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백정자 씨는 혼자 그 집을 지키셨습니다. 동백나무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게 남편 곁에 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혼자 그 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에서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나면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외진 곳이라 수리 기사가 오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육지에 있어서 자주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식 가까이, 병원 가까이, 사람 가까이 가자고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내놓으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진 곳이라 수요가 없었고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정자 씨는 2년 가까이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상태로 사셨습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집은 팔리지 않고 새 집을 구할 돈은 모자라고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 시간이 거의 2년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돈을 보태서 많이 낮춘 가격에 정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백정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우리 부부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나를 붙잡는 새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오래된 옷장이 있으십니까? 10년, 20년 된 옷들이 가득 걸려 있는데 입는 옷은 서너 벌 뿐이고 나머지는 추억이 담겨 있어서 손이 안 가는, 그런데 그 옷장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집도 꼭 그렇습니다. 사랑이 담긴 집, 인생이 담긴 집, 그 집을 떠나는 것이 그 모든 시간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버림이 아닙니다. 추억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요. 제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은 과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르실 때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 지금 살기 좋은 집인가? 그리고 나중에 떠나야 할 때 내 선택을 막지 않는 집인가? 이 질문이 나중에 참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이영호 씨 71살이십니다.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은퇴하신 지 6년이 되셨습니다. 부인이 3년 전부터 치매가 오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영호 씨가 사시는 곳은 방 1개짜리 작은 아파트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새 건물도 아니고 넓은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루를 들어보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가에 놓인 화분 3개에 물을 줍니다. 고추나무 하나, 방울토마토 하나, 이름 모를 작은 선인장 하나, 그 다음 냄비에 죽을 끓입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꼭 예쁜 그릇에 담아서 드신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 작은 책상에 앉아서 공책에 3줄을 씁니다. 예전에 아이들한테 나눠주던 그 네모칸 공책 있지 않습니까? 그 공책에 오늘 한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날 생각난 것 한 줄, 매일 세 줄입니다. 제가 왜 쓰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씁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글을 쓰고 나면 동네 공원에 나가서 30분 정도 걷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십니다. 붓을 잡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요양원에 계신 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인은 이미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공원에서 참새가 많이 왔어요. 서예 선생님이 잘 쓴다고 하셨어요. 내일은 날씨가 맑을 거래요. 부인이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매일 겁니다. 동네 분들이 이영호 씨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평안해 보이는 분이라고 이영호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어요. 물줄 화분이 있고 쓸 공책이 있고 걸을 공원이 있고 전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집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삶은 그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 말이 이분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결국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아침을 보내느냐, 어떤 오후를 보내느냐, 저녁에 누구에게 전화를 거느냐, 그것이 그 집의 진짜 가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일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화분에 물 주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나를 위해 맛있는 것 한 가지 해먹기, 딱 세 가지. 세 가지가 많으시면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바닥에 발을 내려놓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이 어디에 있든 얼마짜리든 몇 평이든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노후의 좋은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덜 힘든 집입니다. 내 몸이 편한 구조가 넓은 공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자식 가까이 사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거리가 가장 따뜻한 거리입니다. 셋째, 집안보다 집 밖의 생활 반경이 더 중요합니다. 15분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내 하루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금의 몸이 아니라 5년 뒤의 몸을 기준으로 집을 골라야 합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다섯째, 좋은 집은 떠나야 할 때 나를 붙잡지 않는 집입니다. 추억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입니다.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노후의 좋은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집입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느냐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은퇴 후에 이사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나 가장 후회되는 점을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소중하고 누구의 경험이든 다른 분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단단하게,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집을 짓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묵묵히 견뎌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불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시는 그 자리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